판단력의 지혜.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맹자의 치인 설몽이란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 그래서 꿈조차 사실로 여기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치인 설몽의 실제 뜻은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상대가 바로 듣는다. 그러므로 말을 잘못하여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몰고 올 수도 있다. 당나라 고종 때 장강과 회수 일대를 돌면서 활동하던 성씨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승려가 중국으로 들어왔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학식이 높고 깊으며 마음이 넓은 이름이 난 고승이었다. 호기심 많은 어떤 사람이 그 승려를 찾아가서 물었다.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성은 하가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왔습니다. 승려는 묻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을 뿐이다. 어쩌면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에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아서 말장난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는 반문의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판단력이 부족한 이 질문자는 그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다. 강남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외국 고승은 성이 하씨이고 하국에서 왔다고 하는 말이 계속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면서 사실로 되어버렸다. 사람의 말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올바른 정보는 아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인지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거짓 정보에 넘어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는 5가지 경우를 말했다. 분노하고 화난 마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너무 좋아하는 마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근심 걱정하는 마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마음이 평정을 잃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보의 사실과 거짓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의 기초 정보들을 평정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 덕으로 자신을 세워야 한다.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지만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단지 힘이 없어 포기했을 뿐이다. 도덕으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순종한다. 이것은 70명의 제자가 공자를 따른 것과 같다. 맹자는 사람들의 인품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덕복인에서 덕이란 인품과 도덕을 가리킨다. 우리는 흔히 존경하는 사람을 두고 뛰어난 능력에 훌륭한 인품까지 갖췄다고 말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원만한 교류관계를 맺고 모두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덕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격언이 있다. 대인관계에서 맹목적인 교류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 영향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적지 않은 경제범죄 사건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아 챙기고 가깝다는 이유로 안 되는 일을 무조건 승인해주는 부조리에서 출발한다.
특히 젊은이들은 친구와의 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조건 친구를 믿고 의지하며 만약의 경우를 위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는다. 자신이 할 수 없어도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일단 승낙하는 경우도 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덕으로 자신을 세우는 일은 인생 전반에 걸쳐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중에게 버림받기 십상이다. 한 은행의 젊은 은행장은 은행 직원들의 사기 저하 원인을 이렇게 말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은행장은 전형적 엘리트이지만 처음엔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고속 승진해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은행 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자 이 모든 것이 부하 직원들의 불성실한 업무 탓이라고 여기며 불평했다. 나는 갖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직원들은 전혀 분발하지 않습니다. 그 은행 전체에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기혼인 은행장이 젊은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다. 결국 은행 실적이 저조해진 것은 사적인 쾌락에 빠져 과오를 빚어낸 은행장의 도덕성 결여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살피지 못했다. 인품이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중요하다. 인품은 여러 가지 원칙과 가치관의 결정체로 인생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해준다. 인품에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법률이나 행동 수칙을 근거로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품에는 지혜, 정직, 성실, 용기, 공정, 정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 도덕을 중시하고 바르게 몸을 세워야 모두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 신용은 목숨이다. 군자가 신용이 없으면 어떻게 절개를 지키겠는가? 말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결과를 보일 때 신용의 힘이 나타난다. 홍콩의 재벌가 이가성은 성실과 신뢰를 목숨처럼 여겼다. 그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였다.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개의치 않았지만 자신이 남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몸가짐을 신중히 했다. 창업 초기 이가성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 하루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느라 내실을 다지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풍의 돛담배처럼 질주하던 이가성의 장강 플라스틱은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어느 날 한 고객이 제품을 들고 와 조악한 불량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덩달아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곤혹을 치렀고 잇따라 주문 대기 고객들까지 계약을 취소하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창고에는 품질 불량품으로 가득 찼다. 장강 플라스틱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래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다. 직원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고 떨어진 사기로 작업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가성은 재기를 위하여 우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전 직원을 상대로 솔직히 자신의 경영 과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에게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거래은행, 원자재 공급업체, 고객사를 일일이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기한을 조금만 더 연장해주면 반드시 대출금과 배상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부터 이가성은 즉시 창고의 재고품을 전면 조사하여 불량품은 폐기하고 양호한 제품을 선별한 다음 당장 필요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양호한 제품 판매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마련한 응급 자금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한숨을 돌렸다. 이가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직급 훈련을 실시하고 첨단 설비를 마련하여 제품의 질을 높였다. 이가성이 백방으로 노력하여 은행, 도매상, 고객사의 이해와 협조 아래 점차 위기에서 벗어나 드디어 경영이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와 좌절 앞에 무릎을 꿇고 재기하지 못하거나 혹은 완전히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분발하여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강철이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쇠망치로 두드려 맞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이가성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신뢰는 인간성과 사업의 기본 요건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대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다. 신뢰는 사람이 지닐 기본적인 태도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겸손의 가치. 공도자가 등경이 선생님 문화에 있을 때 지극히 예우했어야 했는데 그의 질문에 대답조차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답하길 자신의 권세를 믿고 질문하거나 현명함을 믿고 질문하거나 어른임을 믿고 질문하거나 공로를 믿고 질문하거나 친분을 믿고 질문할 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등경은 이 중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고 했다. 공도자가 등경을 대신해 맹자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맹자가 등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람은 겸손해야 하며 자기만 옳다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이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 또한 스승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구할 때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한 진정한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한 번 믿음을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루스벨트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담당 관료를 모아놓고 상세한 부분까지 함께 상의하였다. 간혹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를 찾았다. 그 전문가가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언을 구했다. 동서고금의 위인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했기 때문에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다른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느냐에 따라 성과나 업적의 크기가 달라진다. 똑똑하고 위대한 인물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 효과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다. 반면 무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의견을 얻더라도 정확히 선별하고 적절히 이용할 줄 모른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일쯤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진다. 거기다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얻으면 이것을 이용해 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좋은 기회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남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자기의 과오를 줄이고 시련을 적게 겪는 좋은 방법이다. 남의 의견들은 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이며 소중한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남의 의견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면 작은 힘으로 큰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칭찬은 사람을 분발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수치심이 있다. 사람을 누구나 공경하는 마음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있다. 사람의 잘못은 최대한 감춰주고 잘한 것을 최대한 널리 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항상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리구이를 특별히 좋아하던 어떤 부자가 오리구이 전문 요리사를 고용해 매일 오리 한 마리를 요리하게 했다. 이 요리사가 구운 오리구이는 껍질이 부드럽고 담백했으며 고기 굽는 냄새까지 아주 일품이었다. 하지만 부자는 매정한 사람이라 매일 이렇게 맛있는 오리구이를 먹으면서도 요리사에게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오리구이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다. 부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체면 때문에 왜 다리가 하나뿐이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오리구이 다리가 하나뿐이자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장 요리사에게 왜 오리구이에 다리가 하나뿐이냐? 나머지 한쪽 다리는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요리사는 대답했다. 모르셨어요? 이 오리는 원래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못 믿겠으면 저를 따라와 보세요. 부자는 요리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요리사와 함께 뒤뜰로 나갔다. 마침 더운 한낮이라 오리들은 모두 한쪽 다리를 품에 접어넣고 선 채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요리사는 당당하게 말했다. 보세요. 오리들이 전부 다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자는 여전히 요리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박수를 몇 번 치자 놀란 오리들이 접어두었던 다리를 펴고 후다닥 도망쳤다. 봐라, 오리들의 다리가 2개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 박수를 조금만 더 일찍 쳐주셨더라면 그 전에 오리들도 모두 다리가 2개였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박수와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 간단한 한마디 칭찬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할 때 왜 비난을 하는가? 부하 직원의 발전이 미미하더라도 반드시 칭찬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더욱 자신을 발전하도록 분발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비난은 가능하면 적게, 칭찬은 가능하면 더 많이 해야 한다. 칭찬은 인간 본성에 잘 맞는 지도 방법이므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칭찬을 해보라. 칭찬을 많이 한다고 싫어할 사람은 없다. 칭찬할 때는 반드시 진실한 미소를 지으며 표현해야 한다. 미소의 힘은 대단하다. 그러나 미소보다 직접 말로 표현하는 칭찬이 더 효과적이다. 주사와 가까우면 붉어진다.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게을러지고 흉년에는 젊은이들이 사나워진다.
이는 하늘이 내린 바탕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빠져들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든다. 맹자는 도덕을 함양할 때 환경이 인간 본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입증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 보리를 심으면 보리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서 하지 무렵이 되면 누렇게 익는다. 하지만 설사 같은 땅에 같은 시기에 파종했더라도 토지의 비옥도, 강수량 차이,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확량은 달라진다. 같은 부류는 서로 비슷한 법이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성인도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용자는 발의 크기를 모르고 신발을 만들더라도 삼태기처럼 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발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맹자는 사람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자발성을 발휘하게끔 독려하였다. 한때 맹자는 제자들과 함께 제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다. 송나라에 머물면서 맹자는 송나라 대신 대불승에게 유능한 인재를 많이 추천하라고 말했다. 임금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길 바라십니까? 한 가지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만약 초나라 사람이 아이에게 제나라 말을 가르치려면 제나라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초나라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제나라 사람에게 맡기지요. 제나라 사람이 아이에게 제나라 말을 가르치는데 옆에서 초나라 사람이 떠들며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날마다 아이에게 매질을 하면서 제나라 말을 가르친데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제나라 말을 잘 가르치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제나라 도성의 번화한 거리에 몇 년 동안 데려다 놓고 제나라 말을 가르친다면 아이에게 매질을 하며 초나라 말을 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설거주가 훌륭한 선비라며 그에게 송나라 임금을 잘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설거주와 같다면 임금이 누구와 있은들 옳지 못한 일을 하겠습니까? 소인배가 많고 현자가 적다면 임금이 어떻게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환경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불승은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한 번은 맹자가 제자들과 함께 제나라 국경을 들어서다가 사냥을 마친 제나라 왕자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수레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며 말했다. 환경은 사람의 기계를 바꾸고 음식은 사람의 체질을 바꾼다. 환경은 실로 중요한 것이다. 제나라의 왕자도 사람의 아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째서 그의 언행은 여느 사람들과 이리도 다르단 말이냐. 맹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제나라 왕자의 거처, 거마, 의복은 남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그의 기계는 어째서 무사람들과 사뭇 다른 것인가. 그가 사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언젠가 노나라 임금이 송나라에 갔다가 도성의 성문 아래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성문지기가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자는 우리 임금이 아닌데 어째서 목소리가 우리 임금과 비슷하지? 이는 두 나라 임금의 환경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맹자의 말에 대답했다. 환경은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군요. 맹자가 송나라와 제나라에서 환경의 영향을 언급한 일화를 보면 사람의 자질 형성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몰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몰두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목표 달성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목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집중하여 노력해야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 먼저 큰 놈을 세우라. 맹자가 말하는 큰 놈은 마음이다. 우리의 몸에는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는데 큰 몸은 심이고 작은 몸은 오관을 가리킨다. 큰 몸을 추구하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추구하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의 오관에 잡히는 모든 대상들은 상대적이어서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많고 적음이 항상 비교 대상이 된다. 맹자의 큰 놈을 세우라, 즉 마음을 우뚝 세우라는 외부 조건에 흔들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고 지도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라는 뜻이 된다. 제나라 축이라는 사람은 팔척의 신장에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 어느 날 아침 옷을 입고 관을 쓰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이 보기에 나와 성 북쪽에 살고 있는 서공과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소?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훨씬 더 잘생겼지요. 서공이 어찌 당신만 하겠어요? 그러나 서공은 제나라에서 미남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축이는 자기가 서공보다 잘생겼다는 아내의 말이 못 믿어워 첩에게 물었다. 나와 서공을 비교하면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가? 서공이 어찌 당신을 따를 수 있겠어요? 첩도 간단히 대답하였다. 며칠 후 손님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았다. 나와 서공 가운데 누가 더 잘생겼나요? 서공은 당신만 못합니다. 손님도 같은 대답이었다. 다음날 서공이 찾아왔는데 여러모로 자세히 살펴보니 축이는 자기가 서공보다 더 못난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혼자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서공보다 못났다고 확신하였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였다. 내 아내는 나만 사랑하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첩은 내 눈치를 보니까 나를 잘생겼다고 대답한 것이다. 손님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잘생긴 남자가 선망의 대상인가 보다. 축이라는 사내는 잘생겼으면서도 그 문제로 불안해한다. 잘생긴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이 많고 아래로 비교하면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도 많다. 이러한 비교로 자신을 평가하면 늘 안정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축이처럼 세상에 자기를 내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의심은 끝이 없고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우뚝 세운다는 말을 새겨두는 것이 좋다. 삶의 자세.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다. 동심인성. 이는 노심초사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는 말이다.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를 살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의 증조할아버지인 도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아래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그때 한 고위관리가 도간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의 어머니는 집이 가난하여 귀한 손님을 대접할 방법이 없었다. 생각 끝에 자신의 머리를 잘라 팔아서
손님께 술과 음식을 대접하여 보냈다. 뒤에 그 고관이 이런 훌륭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들을 바르게 교육시켰을 것을 알고 도간을 나라에 추천하여 벼슬길을 터주었다. 도간은 형주에서 군사적인 임무에 많은 공을 세우고 강하 태수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형주 자사로 승진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 역모를 꾸미던 왕돈이 그를 미워하여 광주 자사로 좌천시켰다. 광주는 남쪽의 해변의 시골이었다. 울분에 찬 도간에게는 할 일도 없었다. 이때 도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안에 가구와 그릇을 내놓았다가 날이 저물면 다시 집 안으로 들여놓곤 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어 물었다. 사또께서는 무슨 일로 매일같이 가구를 내놓았다가 들여놓았다가 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힘이 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일부러 힘든 것을 만들어 내 몸을 단련하는 것이네. 나는 앞으로 큰 뜻을 펼치려는데 몸이 게을러지고 정신이 해이해지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일이 없는 데에도 일을 만들어 몸을 단련하네. 그 뒤 도가는 다시 형주 자사가 되니 형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 언젠가는 배 만드는 목수들이 쓰고 남은 대나무 조각과 톱밥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긁어다 모아두었다. 눈이 내린 뒤에 조회가 있던 날, 마당에서 절을 해야 하는데 땅이 매우 질어서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었다. 그때 평소에 모아두었던 톱밥을 마당에 까니 안성맞춤이었다. 그 뒤에 서촉을 치기 위해서 배를 손질하는데 대나무 못이 많이 필요하였다. 이때 도가는 평소에 모아두었던 대조각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장례를 위하여 준비해두고는 하였다. 그런 도가는 안에 들어와서는 어진 정치를 펼치고 밖에 나가면 명장으로 많은 공을 세웠던 것이다. 사람은 먼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한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통솔할 것인가? 노여움, 그 밖에 격렬한 폭발적인 감정 따위는 모두 자신을 통솔하지 못한 증거이다. 사람은 남한테 저항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한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남에게도 이기는 것이다. 판단력의 지혜.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맹자의 치인 설몽이란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다. 그래서 꿈조차 사실로 여기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치인 설몽의 실제 뜻은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상대가 바로 듣는다. 그러므로 말을 잘못하여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몰고 올 수도 있다. 당나라 고종 때 장강과 회수 일대를 돌면서 활동하던 성씨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승려가 중국으로 들어왔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학식이 높고 깊으며 마음이 넓은 이름이 난 고승이었다. 호기심 많은 어떤 사람이 그 승려를 찾아가서 물었다.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성은 하가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왔습니다. 승려는 묻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을 뿐이다. 어쩌면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에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아서 말장난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는 반문의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판단력이 부족한 이 질문자는 그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다. 강남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외국 고승은 성이 하씨이고 하국에서 왔다고 하는 말이 계속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면서 사실로 되어버렸다. 사람의 말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올바른 정보는 아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인지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거짓 정보에 넘어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는 5가지 경우를 말했다. 분노하고 화난 마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너무 좋아하는 마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근심 걱정하는 마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마음이 평정을 잃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보의 사실과 거짓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의 기초 정보들을 평정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다. 덕으로 자신을 세워야 한다.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지만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단지 힘이 없어 포기했을 뿐이다. 도덕으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순종한다. 이것은 70명의 제자가 공자를 따른 것과 같다. 맹자는 사람들의 인품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덕복인에서 덕이란 인품과 도덕을 가리킨다. 우리는 흔히 존경하는 사람을 두고 뛰어난 능력에 훌륭한 인품까지 갖췄다고 말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원만한 교류관계를 맺고 모두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덕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격언이 있다. 대인관계에서 맹목적인 교류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 영향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적지 않은 경제범죄 사건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아 챙기고 가깝다는 이유로 안 되는 일을 무조건 승인해주는 부조리에서 출발한다. 특히 젊은이들은 친구와의 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조건 친구를 믿고 의지하며 만약의 경우를 위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는다. 자신이 할 수 없어도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일단 승낙하는 경우도 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덕으로 자신을 세우는 일은 인생 전반에 걸쳐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중에게 버림받기 십상이다. 한 은행의 젊은 은행장은 은행 직원들의 사기 저하 원인을 이렇게 말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은행장은 전형적 엘리트이지만 처음엔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고속 승진해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은행 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자 이 모든 것이 부하 직원들의 불성실한 업무 탓이라고 여기며 불평했다. 나는 갖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직원들은 전혀 분발하지 않습니다. 그 은행 전체에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기혼인 은행장이 젊은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다. 결국 은행 실적이 저조해진 것은
사적인 쾌락에 빠져 과오를 빚어낸 은행장의 도덕성 결여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살피지 못했다. 인품이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중요하다. 인품은 여러 가지 원칙과 가치관의 결정체로 인생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해준다. 인품에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법률이나 행동 수칙을 근거로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품에는 지혜, 정직, 성실, 용기, 공정, 정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 도덕을 중시하고 바르게 몸을 세워야 모두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 신용은 목숨이다. 군자가 신용이 없으면 어떻게 절개를 지키겠는가? 말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결과를 보일 때 신용의 힘이 나타난다. 홍콩의 재벌가 이가성은 성실과 신뢰를 목숨처럼 여겼다. 그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였다.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개의치 않았지만 자신이 남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몸가짐을 신중히 했다. 창업 초기 이가성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 하루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그는 오직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느라 내실을 다지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풍의 돛담배처럼 질주하던 이가성의 장강 플라스틱은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어느 날 한 고객이 제품을 들고 와 조악한 불량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덩달아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곤혹을 치렀고 잇따라 주문 대기 고객들까지 계약을 취소하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창고에는 품질 불량품으로 가득 찼다. 장강 플라스틱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래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다. 직원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고 떨어진 사기로 작업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가성은 재기를 위하여 우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였다. 전 직원을 상대로 솔직히 자신의 경영 과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에게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거래은행, 원자재 공급업체, 고객사를 일일이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기한을 조금만 더 연장해주면 반드시 대출금과 배상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부터 이가성은 즉시 창고의 재고품을 전면 조사하여 불량품은 폐기하고 양호한 제품을 선별한 다음 당장 필요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양호한 제품 판매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마련한 응급 자금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한숨을 돌렸다. 이가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직급 훈련을 실시하고 첨단 설비를 마련하여 제품의 질을 높였다. 이가성이 백방으로 노력하여 은행, 도매상, 고객사의 이해와 협조 아래 점차 위기에서 벗어나 드디어 경영 이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와 좌절 앞에 무릎을 꿇고 재기하지 못하거나 혹은 완전히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분발하여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강철이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쇠망치로 두드려 맞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이가성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신뢰는 인간성과 사업의 기본 요건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대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다.
신뢰는 사람이 지닐 기본적인 태도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겸손의 가치. 공도자가 등경이 선생님 문화에 있을 때 지극히 예우했어야 했는데 그의 질문에 대답조차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답하길, 자신의 권세를 믿고 질문하거나 현명함을 믿고 질문하거나 어른임을 믿고 질문하거나 공로를 믿고 질문하거나 친분을 믿고 질문할 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등경은 이 중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고 했다. 공도자가 등경을 대신해 맹자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맹자가 등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람은 겸손해야 하며 자기만 옳다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이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 또한 스승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구할 때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한 진정한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한 번 믿음을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루스벨트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담당 관료를 모아놓고 상세한 부분까지 함께 상의하였다. 간혹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를 찾았다. 그 전문가가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언을 구했다. 동서고금의 위인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했기 때문에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다른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느냐에 따라 성과나 업적의 크기가 달라진다. 똑똑하고 위대한 인물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 효과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다. 반면 무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의견을 얻더라도 정확히 선별하고 적절히 이용할 줄 모른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일쯤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진다. 거기다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얻으면 이것을 이용해 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좋은 기회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남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자기의 과오를 줄이고 시련을 적게 겪는 좋은 방법이다. 남의 의견들은 그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이며 소중한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남의 의견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면 작은 힘으로 큰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칭찬은 사람을 분발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수치심이 있다. 사람을 누구나 공경하는 마음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있다. 사람의 잘못은 최대한 감춰주고 잘한 것을 최대한 널리 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항상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리구이를 특별히 좋아하던 어떤 부자가 오리구이 전문 요리사를 고용해 매일 오리 한 마리를 요리하게 했다. 이 요리사가 구운 오리구이는 껍질이 부드럽고 담백했으며 고기 굽는 냄새까지 아주 일품이었다. 하지만 부자는 매정한 사람이라
매일 이렇게 맛있는 오리구이를 먹으면서도 요리사에게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오리구이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다. 부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체면 때문에 왜 다리가 하나뿐이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오리구이 다리가 하나뿐이자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장 요리사에게 왜 오리구이에 다리가 하나뿐이냐? 나머지 한쪽 다리는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요리사는 대답했다. 모르셨어요? 이 오리는 원래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못 믿겠으면 저를 따라와 보세요. 부자는 요리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요리사와 함께 뒤뜰로 나갔다. 마침 더운 한낮이라 오리들은 모두 한쪽 다리를 품에 접어넣고 선 채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요리사는 당당하게 말했다. 보세요. 오리들이 전부 다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자는 여전히 요리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박수를 몇 번 치자 놀란 오리들이 접어두었던 다리를 펴고 후다닥 도망쳤다. 봐라, 오리들의 다리가 2개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 박수를 조금만 더 일찍 쳐주셨더라면 그 전에 오리들도 모두 다리가 2개였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박수와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 간단한 한마디 칭찬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할 때 왜 비난을 하는가? 부하 직원의 발전이 미미하더라도 반드시 칭찬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더욱 자신을 발전하도록 분발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비난은 가능하면 적게, 칭찬은 가능하면 더 많이 해야 한다. 칭찬은 인간 본성에 잘 맞는 지도 방법이므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칭찬을 해보라. 칭찬을 많이 한다고 싫어할 사람은 없다. 칭찬할 때는 반드시 진실한 미소를 지으며 표현해야 한다. 미소의 힘은 대단하다. 그러나 미소보다 직접 말로 표현하는 칭찬이 더 효과적이다. 주사와 가까우면 붉어진다.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게을러지고 흉년에는 젊은이들이 사나워진다. 이는 하늘이 내린 바탕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빠져들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든다. 맹자는 도덕을 함양할 때 환경이 인간 본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입증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 보리를 심으면 보리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서 하지 무렵이 되면 누렇게 익는다. 하지만 설사 같은 땅에 같은 시기에 파종했더라도 토지의 비옥도, 강수량 차이,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확량은 달라진다. 같은 부류는 서로 비슷한 법이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성인도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용자는 발의 크기를 모르고 신발을 만들더라도 삼태기처럼 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발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맹자는 사람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자발성을 발휘하게끔 독려하였다. 한때 맹자는 제자들과 함께 제나라를 떠나 송나라로 갔다. 송나라에 머물면서 맹자는 송나라 대신 대불승에게 유능한 인재를 많이 추천하라고 말했다. 임금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길 바라십니까? 한 가지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만약 초나라 사람이 아이에게 제 나라 말을 가르치려면 제 나라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초나라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제 나라 사람에게 맡기지요. 제 나라 사람이 아이에게 제 나라 말을 가르치는데 옆에서 초나라 사람이 떠들며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날마다 아이에게 매질을 하면서 제 나라 말을 가르친데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제 나라 말을 잘 가르치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제 나라 도성의 번화한 거리에 몇 년 동안 데려다 놓고 제 나라 말을 가르친다면 아이에게 매질을 하며 초나라 말을 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설거주가 훌륭한 선비라며 그에게 송나라 임금을 잘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설거주와 같다면 임금이 누구와 있은들 옳지 못한 일을 하겠습니까? 소인배가 많고 현자가 적다면 임금이 어떻게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환경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불승은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한 번은 맹자가 제자들과 함께 제나라 국경을 들어서다가 사냥을 마친 제나라 왕자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수레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며 말했다. 환경은 사람의 기계를 바꾸고 음식은 사람의 체질을 바꾼다. 환경은 실로 중요한 것이다. 제나라의 왕자도 사람의 아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째서 그의 언행은 여느 사람들과 이리도 다르단 말이냐? 맹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제나라 왕자의 거처, 거마, 의복은 남들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그의 기계는 어째서 무사람들과 사뭇 다른 것인가? 그가 사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언젠가 노나라 임금이 송나라에 갔다가 도성의 성문 아래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성문지기가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자는 우리 임금이 아닌데 어째서 목소리가 우리 임금과 비슷하지? 이는 두 나라 임금의 환경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맹자의 말에 대답했다. 환경은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군요. 맹자가 송나라와 제나라에서 환경의 영향을 언급한 일화를 보면 사람의 자질 형성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몰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몰두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목표 달성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목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집중하여 노력해야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 먼저 큰 놈을 세우라. 맹자가 말하는 큰 놈은 마음이다. 우리의 몸에는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는데 큰 몸은 심이고 작은 몸은 오관을 가리킨다. 큰 몸을 추구하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추구하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의 오관에 잡히는 모든 대상들은 상대적이어서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많고 적음이 항상 비교 대상이 된다. 맹자의 큰 놈을 세우라, 즉 마음을 우뚝 세우라는 외부 조건에 흔들려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고 지도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라는 뜻이 된다. 제나라 축이라는 사람은 팔척의 신장에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 어느 날 아침 옷을 입고 관을 쓰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이 보기에 나와 성 북쪽에 살고 있는 서공과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소?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훨씬 더 잘생겼지요. 서공이 어찌 당신만 하겠어요? 그러나 서공은 제 나라에서 미남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축이는 자기가 서공보다 잘생겼다는 아내의 말이 못 믿어워 첩에게 물었다. 나와 서공을 비교하면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가? 서공이 어찌 당신을 따를 수 있겠어요? 첩도 간단히 대답하였다. 며칠 후 손님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았다. 나와 서공 가운데 누가 더 잘생겼나요? 서공은 당신만 못합니다. 손님도 같은 대답이었다. 다음날 서공이 찾아왔는데 여러모로 자세히 살펴보니 축이는 자기가 서공보다 더 못난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혼자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서공보다 못났다고 확신하였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였다. 내 아내는 나만 사랑하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첩은 내 눈치를 보니까 나를 잘생겼다고 대답한 것이다. 손님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잘생긴 남자가 선망의 대상인가 보다. 축이라는 사내는 잘생겼으면서도 그 문제로 불안해한다. 잘생긴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이 많고 아래로 비교하면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도 많다. 이러한 비교로 자신을 평가하면 늘 안정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축이처럼 세상에 자기를 내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의심은 끝이 없고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우뚝 세운다는 말을 새겨두는 것이 좋다. 삶의 자세.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다. 동심인성. 이는 노심초사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는 말이다.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를 살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의 증조할아버지인 도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아래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그때 한 고위관리가 도간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의 어머니는 집이 가난하여 귀한 손님을 대접할 방법이 없었다. 생각 끝에 자신의 머리를 잘라 팔아서 손님께 술과 음식을 대접하여 보냈다. 뒤에 그 고관이 이런 훌륭한 어머니는 반드시 아들을 바르게 교육시켰을 것을 알고 도간을 나라에 추천하여 벼슬길을 터주었다. 도간은 형주에서 군사적인 임무에 많은 공을 세우고 강하 태수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형주 자사로 승진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 역모를 꾸미던 왕돈이 그를 미워하여 광주 자사로 좌천시켰다. 광주는 남쪽의 해변의 시골이었다. 울분에 찬 도간에게는 할 일도 없었다. 이때 도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안에 가구와 그릇을 내놓았다가 날이 저물면 다시 집 안으로 들여놓곤 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어 물었다. 사또께서는 무슨 일로 매일같이 가구를 내놓았다가 들여놓았다가 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힘이 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일부러 힘든 것을 만들어 내 몸을 단련하는 것이네. 나는 앞으로 큰 뜻을 펼치려는데 몸이 게을러지고 정신이 해이해지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일이 없는 데에도 일을 만들어 몸을 단련하네. 그 뒤 도가는 다시 형주 자사가 되니 형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 언젠가는 배 만드는 목수들이
쓰고 남은 대나무 조각과 톱밥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긁어다 모아두었다. 눈이 내린 뒤에 조회가 있던 날, 마당에서 절을 해야 하는데 땅이 매우 질어서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었다. 그때 평소에 모아두었던 톱밥을 마당에 까니 안성맞춤이었다. 그 뒤에 서촉을 치기 위해서 배를 손질하는데 대나무 못이 많이 필요하였다. 이때 도가는 평소에 모아두었던 대조각을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장례를 위하여 준비해두고는 하였다. 그런 도가는 안에 들어와서는 어진 정치를 펼치고 밖에 나가면 명장으로 많은 공을 세웠던 것이다. 사람은 먼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한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통솔할 것인가. 노여움, 그 밖에 격렬한 폭발적인 감정 따위는 모두 자신을 통솔하지 못한 증거이다. 사람은 남한테 저항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한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남에게도 이기는 것이다.